자, 계속해서 마켓나우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오늘은 조금 쉬어갑니다. 어제 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코스피가 3% 가까이 올랐으니까 지수가 단숨에 3,100포인트를 넘어간 상황인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장에서 또 코스피 올해 연말까지 3,500 갈 수 있다. 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런 말 나오면 꼭 떨어지거나 쉬어가더라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그런 반응이 좀 나오고 있고 뭐 급격하게 많이 올라온 경향이 있으니까 오늘 쉬어가는 것은 뭐 당연하고 건강한 조정일 수 있겠고 네. 그렇다고 뭐 지수가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던 뭐 조방원, 이 조선방산 원전이나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조금 조정이 깊게 나오고 있는데 이걸 기회로 봐야 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지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제 6월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주면 7월인데 이제 실적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시장은 뭐니 해도 최악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나온 이슈 중에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출범 이슈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3법 개정 추진 이런 부분이 빠르게 된다면 지금 정부 정책 순회주가 순환매를 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데에 포인트를 둬야 할지 한 번은 생각할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해주셨다시피 이렇게 눌렸을 때 뭘 사야 할지 끊임없이 판단하는 그런 통찰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뭐 시장이 너무 빠르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데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어느 정도 뭐 조정받고 또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또 힘이 여전히 좋은 그런 업종들도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의 분위기 최윤 앵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한국 증시 양시장 모두 다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강력하게 올라간 만큼 투자자들은 눈치 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시장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만약에 하락한다면 어느 정도 기간과 가격 조정이 있을까?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코스피 분위기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인공입니다. SK하이닉스 오늘 다시 한번 3% 이상의 강세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좀 정체될 때에는 결국에는 외국인 수급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6월부터 연이어서 SK하이닉스를 사고 있다. 반도체 쪽으로 수급 빈집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의견들 계속해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 SK하이닉스 멈출 줄을 모릅니다.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무엇을 사느냐를 잘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첨단 산업단에서 계속해서 잘 가고 있고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기업들 가운데서는 사실 SK하이닉스가 거의 대장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도 3% 이상의 강세 흐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쉬어갈 때에도 SK하이닉스는 멈추질 않습니다. 액티브의 성격 그리고 패시브의 성격을 모두 다 갖추고 지금 자금을 가지고 들어오는 듯한 분위기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0.5% 강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 방산주들은 이번 주 들어서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대 조정이고요. 하나 시스템 6%대 조정입니다. 다만 이렇게 방산주들은 약간의 조정을 받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수주를 베이스로 하는 산업은 방산, 조선, 원전 이 세 개고 수주는 멈추지 않는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수주는 이미 많은 수주들이 대기되어 있다라는 투자사들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조정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를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 이외에 두산에너빌리티도 오늘 시장에선 조정입니다. 사실 원전이 전체 다 조정은 아니고요. 이게 강세장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잘 가는 업종 안에서도 순환매가 돕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쉬어가지만은 또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 밸류체인 단 기업들 그리고 중소형주는 오늘 시장에서 오히려 탄력을 받아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금융주는 전반적으로 조정 흐름 나오고 있네요. 보시다시피 KB금융 오늘 1.6%대 조정 그리고 신한지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0.3%의 조정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도 0.6%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또 다른 특징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주사 여전히 잘 갑니다. SK스퀘어가요 오늘도 7% 넘게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주사 쪽으로는 다시 한번 반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현대모비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3.8%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오늘 시장에서 4에서 5% 정도의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시장이 쉬어가다 보니 낙폭이 과대된 기업들 그리고 이익 상향이 빠르게 일어나진 않지만 그럼에도
가격이 싸다라고 수긍이 되는 업종들과 종목들 중심으로는 오늘 시장에서 매수세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완성차 기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현대차와 기아가 오르는 것을 보면요. 결국에는 시장 강세 안에서 차분함을 유지하는 게 한 가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덜 오른 종목들은 무엇이 있냐, 그리고 덜 올라간 것과 비교해서 앞으로의 모멘텀이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와 네이버는 오늘 약간의 조정입니다. 네이버 3% 넘게 조정받습니다. 어제 슈팅 이후 오늘 시장에서 약간 쉬어가는 흐름, 카카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대 조정 나오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 현재 구간에서 7% 이상의 상승 흐름 가지고 가는 모습 현재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의 분위기는 어떨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장 초반 비교해서는 분위기 나쁘지는 않습니다. 알테오제 1.9%대 상승, 그리고 리가캠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3.2%대 조정 흐름 나오고 있는 상승 흐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젠도 4.7%대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외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지금의 시세를 유지하는 흐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1%대 상승, 펩트론도 약보합권, ABL 바이오 약보합 순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또 어제까지 슈팅이 나왔던 로봇주도 오늘 시장에서 빠르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4%대 조정 흐름 나오고 있고요. 그 이외에 오늘 시장에서도 반도체 소부장 쪽은 나쁘지 않습니다. 테크위 2.7%대 상승, TCK 5%대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동진세미캔과 같은 어제 또 슈팅이 나왔던 기업들은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약간의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4.5%대 하락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는 약간 좀 혼조세 보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SK 하이닉스 양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시세 나오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을까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11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너지지는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수가 상승이어서 시장에 잘 가네라고 생각해야 하실 수 있겠지만 SK하이닉스가 3% 이상 강세입니다. 대형주가 거의 끌고 가는 장이고요.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만 강한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801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동향은 어떨까요?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 동향 만나보시죠. 역시나 예상대로네요.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시장에서 빠르게 팔고 있고 개인만이 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매매 동향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만나보시면 외국인 기관 역시나 마찬가지로 팝니다. 어제 좀 급진적으로 움직였던 탓일까요? 오늘 시장에서는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 개인만이 사고 있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네,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현재 구간에서 투자자들은 어떠한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두고 있을까요? 이어서 싱크풀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싱크풀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 이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은 뭐 일단은 반도체가 시장을 출발할 때 끌어갔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뒤에서 달라붙으면서 상승 탄력을 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보다 현대차, 기아 상승 탄력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네요. 자, 반도체는 오늘 어쨌든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많이 올랐고 엔비디아 주가도 많이 올랐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상승 탄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반도체, HBM 그리고 소캠도 뭐 연관돼서 함께 전반적으로 좋고요. 소부장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오늘은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잘 가는 게 반도체와 자동차라면 나머지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고 뜨겁게 했던 업종이나 섹터, 종목들이 오늘 일제히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조선방산 원전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번 주 내내 좀 조선방산 원전이 시원찮은 모습이죠. 좀 쉬어가고 있고 이외에도 강하게 상승 탄력이 많이 나왔던 스테이블 코인, 암호화폐, AI 소프트웨어 이런 종목들, 업종들이 오늘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죠. 속도도 너무 빨랐고 네이버, 카카오가 뭐 대표적이었을 텐데 어제, 오늘 네이버가 일정의 조정을 받고 있고 카카오가 오히려 조금 더 주가 측면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낙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모습이고 반면에 카카오페이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락으로 전환하려는 기세가 보이지 않는 카카오페이는 여전히 뜨거운 상황인데
뭐 이렇게 빨리 오는 만큼 또 빨리 조정받을 수 있는 게 주식의 특징이니까 그것은 좀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방산주가 오늘 조금 조정을 받는 상황인데 원전주가 반면에 태양광 관련된 종목은 오늘 좀 좋은 흐름 하나솔루션을 대표적으로 해서 상승 탄력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에서는 원전주들이 좋았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는 원전주들이 오늘 그다지 힘을 못 냅니다. 왜 그러냐 뭐 생각을 해보면 새로 이 지명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강조를 하면서 결국엔 태양광이나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나타내면서 이 새 정부가 원전에 대해서는 역시 좀 무게를 덜어내는 것인가라는 심리가 조금은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도 뉴욕 시장에서는 잘 갔거든요. 이러니까 오늘 태양광이 오히려 신재생 쪽이 조금 더 힘을 내는 모습이고요. 이외에도 건설주도 최근에 좋죠. 건설주의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고 뭐 수주 소식도 있고 건설 경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이런 여러 가지들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면에 뭐 남북경협, 뭐 양자컴퓨터 이런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고 있고 우주항공 로봇도 역시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로봇도 역시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뜨거웠죠? 로봇주들은 오늘 쉬어가고 있는 양상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슈를 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코스피에 대한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하반기 들어서 코스피 3,000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벌써 달성을 해버렸잖아요.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한 달도 안 돼서 코스피 3,000이 됐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이제 눈높이를 좀 더 높여야 된다. 3,500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뭐 더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코스피 4,000도 연말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뭐 최대 긍정적인 회로를 돌리면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뭐 한 언론에서 증권사 대표들에게 이야기를 뭐 설문을 돌려봤더니 대부분의 컨센서스가 하반기까지는 코스피 3,500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3,500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종목들이 올라야 되지만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올라야 지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의 흐름 최근에 근데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특히 SK하이닉스의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6월 3일 딱 6월 4일부터 봤을 때도 외국인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도 만만치 않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지만 어쨌든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6월 들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간밤에 엔비디아의 주가도 2.6% 급등했습니다. 이러면서 엔비디아의 주가도 올해 최고치에 거의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브로드컴의 주가도 많이 올랐죠. 브로드컴의 주가도 많이 올라오면서 이제는 시총 상위 종목의 랭킹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서 매그니피센트 7 플러스 알파로 이제는 브로드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뉴욕 증시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내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자, 과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보면서 HBM 쪽의 이 실적, 이 앞으로의 풍향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면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보면서 탄력을 더 받을지, 삼성전자도 여기에 엮이면서 조금 이제 긍정적인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지 다음 주면 이제 7월 초잖아요. 7월 초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을 저희가 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 가지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이지 앵커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오늘도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잘 잡아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오늘도 6만 원 선 위에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장 초반에 한 52만 주 정도 잡히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상향되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34만 원으로
올려잡았다라는 그 목표가까지 말씀드리고요. 2분기 실적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 역대 최고치를 쓸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면서 영업이익은 8조 8천억 원 정도 수준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D램뿐만 아니라 HBM 시장의 강자이니까요. 여기에서 출하량이 증가할 거고 왜 ASP라고 해서 평균 판매 단가가 또 상승을 하면서 실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투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30만 원 선을 과연 뚫을까?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는 그 종목 SK하이닉스 오늘도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와는 항상 이제 쌍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한 언론사에서 단독 기사가 났습니다. 이 중국 반도체 기업의 한미 반도체가 자사의 핵심 장비인 TC 본더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단독 기사이지만 그런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역시 자구책으로 이 공급사를 다변화하고 있는 흐름들, 고객을 다변화하고 있는 흐름들 그런 의지를 읽힐 수 있는 상황이고요. TC 본더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D램, 100장의 D램을 수직으로 쭉 쌓아 올렸을 때 단단하게 고정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HBM 이해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 장비로 분류가 됩니다. 한미 반도체 생산 능력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최근 한 280억 원 정도 이상을 투자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오늘 5% 상승세 오늘 놓치지 않고 있으면서 9만 7천 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제조사에서 고부가 가치 제품이 늘어나면서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되고 있습니다. 미래반도체 HBM 관련주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상승 속도 괜찮더라고요. 뽑아봤습니다. 12% 가까운 급등세로 16,180원 현재 찍고 있는 상황이고요. 테크윈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장비 쪽이잖아요. 괜찮게 갑니다. 2% 상승 33,7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는 양봉의 흐름으로 오후장 마감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섹터이고 이 중에 뭘 봐야 될지 좀 여쭤볼게요.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에 최고의 프로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를 앞으로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SK하이닉스와의 편차가 더욱 커져가는 모습들, 또 7월 초에 잠정 실적지, 일단 기본적으로 영업이익 7조 원 이상 나와줄 것이냐, 아니면 6조 원대 초반대에서 머물 것이냐, 이것이 우리 IT 소부장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동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요, 좀 지루한 흐름들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이 5만 원도 이탈됐던 자리에서 자사주 매입 영향을 받고 5만 8천 원대를 고점, 그리고 다시 또 한번 반등 주면서 6만 2천 원대를 고점으로 하면서 5만 오히려 이제 이 7, 8천 원이 지지가 돼주는 모습들이 잘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가 살아야만 지금 시가총액 구성비에서 13% 이탈이 됐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2021년도에 100조 원대에서 시가총액 200조 원으로 4년 동안 올라왔다면 오히려 거꾸로 삼성전자는 지난 3, 4년 동안 시가총액이 100조 이상이 감소가 됐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뭐 3,500을 가든 4,000을 가든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올라서 줘야 되는데 지금 모습을 보신 것처럼 이러한 저점은 확인이 됐지만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번 구간에서 우리가 큰 욕심을 안 내더라도요. 물론 목표가 뭐 7만 원에서부터 8만 원 정도까지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현재 위치에서만 놓고 봤을 때 6만 6천 원을 1차적으로 현재 가야만 될 자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현재 시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롱플레이의 관점에선 적극적으로 홀딩하시면 큰 무리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떤 트레이딩의 관점, 모멘텀을 이용한 대응하시는 분들은 뭐 한 3,000원 게임, 뭐 4,000원 게임, 뭐 이런 식의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손흥국 파트너님과 이제 저희가 함께하는데 깊이 있는 분석, 또 삼성전자에 대한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습니다. 한번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건설주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뭐 건설주들이 꽤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사실 길게 봤을 때
KRX 건설 지수가 연초에 대비해서 거의 60%, 7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만 해도 KRX 건설 지수가 13%가 올랐거든요. 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간밤에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이제 휴전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또 여기에 더불어져서 재건 이야기 나옵니다. 해외에서 재건, 중동 지역의 재건 이야기 나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야기, 재건 이야기가 또 계속 잊을만 하면 부각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건설주들의 하나의 모멘텀이 되어주고 있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새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 건설 정책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역시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서울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9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지금 솟아오른 상황이고 새 정부에서도 이제는 계속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잡을 것이다.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잡는 방법으로 공급을 많이 하는 그런 정책으로 선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문가들이 그런 평가를 많이 하면서 그러면 이제 건설주들도 이제 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KRX 건설 지수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 추세를 잘 보셔야 되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원전도 좀 엮입니다. 글로벌 원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만 볼 것이 아니라 현대건설이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대형 건설사들도 원전 건설에 함께 참여를 하고 팀으로 함께 참여를 많이 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전 수요가 증가할 때 건설주들의 힘도 받는 모습입니다. 현대건설이 특히 그런 모멘텀을 잘 받으면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건설은 또 수주 소식 지금 간밤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핀란드 원전 수주 거의 수주의 초일기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핀란드의 에너지 기업 포툼과 미국의 원전 기업이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핀란드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을 위한 사전 업무 착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여기에 이제 한 걸음 더 뭔가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가면 수주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다른 수주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현대건설 오늘도 주가는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건설주들을 잘 봐야 할 상황인데 건설주들 오늘 주가는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DLENC가 이렇게 가서 오늘 장 초반에 좀 놀랐습니다. DLENC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쪽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오늘 좀 설명해 드릴게 같이 이제 협력하던 노르웨이 SMR 업체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SMR 그 기업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업이 프랑스 업체와 손을 잡은 그런 이슈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DLENC 자체적으로 굉장히 장사를 잘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2분기, 그러니까 작년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보니까 300억 원에 그쳤거든요. 근데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000억 원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면서 그럼 1년 새 3배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거뒀네? 이렇게 이제 느끼잖아요. 그런 실적 개선세 이런 부분이 오늘 또 투자 심리에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해보고요. 12% 넘는 급등세로 신고가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54,000원 위까지 올라왔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이제 삼성그룹 관련해서 건설 이쪽은 영업이익 좀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삼성물산 오늘 상승폭을 좀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 이유는 삼성 지배구조 그룹 관련해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 있다라는 부분과 SMR 이쪽으로도 좀 연결돼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만 원 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여전히 잘 가요. 이 종목이 8만 원 선을 뚫었구나라는 흐름들 이걸 좀 지키고 있구나라는 가능성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북유럽 대형 원전 건설 시장에 참여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안보로 생각하고 이거를 잘 또 구축하고자라는 의지가 있잖아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EPC라고 해서 설계, 조달, 시공 이쪽으로 확실히 우리가 자리매김하겠다. 앞으로도 지평을 넓히겠다. 이런 의지가 있습니다. 6% 넘는 그 반등세에 나타주면서 역시나 8만 원 선 위에서 그 위치를 좀 공고히 하고 있는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대우건설 역시 어제 이어서 상승하면서 2% 상승, HD 현대산업개발도 2% 상승세 누리고 있습니다. 자, 건설주 중에는 뭘 봐야 될지 소장님 의견 궁금합니다. 네,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픽 현대건설을
제1 영순위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접근을 하셔야 되죠. 뭐 분류는 현대건설로 돼 있긴 합니다만, 건설업종으로 돼 있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새로운 어떠한 영업력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쪽이 바로 원전 쪽에서 적극적인 기술력과 수주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웨스팅하우스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뿐만이 아니라 국내에는 현대건설과의 협업 관계가 과거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이 되면서 현대건설도 또 다른 수혜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주봉이라든가 월봉을 보시면요, 이렇게 가파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이러한 직전의 고점대들을 하나둘씩 돌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8년도에 고점을 돌파하면서요, 이제 어떤 면에서는 과거 일 같지만 2007년도에 10만 원대라든가 이런 9만 원대 이상을 향해서 가는 이 흐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홀딩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요, 지난주에 또는 이번 주 초에 이렇게 21일 선거의 이격이 좁히는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항상 멀어지면 좁아지고 도망가면 다시 또 내려오는 이러한 과정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구간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신규로 진입을 해도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 결국 오늘 이렇게 또다시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연출될 때 쫓아가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또는 장중에 뭐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은 뭐 30분 봉을 보면서 매수의 포인트를 잡는 것도 좋고, 편하게 5일선 또는 21선에서의 눌림목 과정을 이용해서 지지가 됐을 때 공략하는 이러한 전략이 조금 더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서동구 파트너님은 현대건설을 건설주 중에 영순위로 꼽아주셨어요. 원전 플러스 알파, 원전의 모멘텀이 있는 현대건설 잘 지켜보겠고요. 자, 마지막은 증권주를 좀 봐야 되겠는데,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 이야기 이번 주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제가 지난주에 뭐 앵커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말의 기대감은 있었는데 역시나 뭐 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아직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우리나라가 재차 불발이 됐습니다. 우리 증시가 아직까지는 조금 보완해야 할 것들이 더 있다라고 MSCI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려면 관찰 대상국, 워치리스트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사실 기대했던 것은 바로 뭐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는 건 어렵고, 워치리스트, 이 관찰 대상국에 편입이 되기를 좀 바랬는데 그것도 일단은 오르지 못한 결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자, 이 MSCI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는데, 자, 일단은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들을 계속하는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 그래서 1년 뒤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하겠다라고 MSCI 측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뭐 그래도 개선됐던 것들이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공매도 지난 3월에 우리가 공매도 이 금지를 전면적으로 해제했잖아요. 이제 공매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기술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는데, 나머지 이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 접근성, 외국인들이 시장에 접근하는, 투자자들이 접근하는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보완할 점이 좀 많다. 이러면서 내년 연례평가에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정 준수에 따른 운영 부담, 아니면은 갑작스러운 규제 변화, 이런 것들이 시장 접근성을 좀 제한하고 있다라고 MSCI 측에서는 평가를 했으니까, 과연 1년 동안 우리가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하나씩 개선을 해나가야 되겠죠. 결국에는 지수가 3,500, 4,000, 5,000을 가려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정부에서 이런 이행 과정을 통해서 개선하는 정책들을 많이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아쉽게 불발이 됐지만 내년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1년 동안 잘 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종목들의 주가 흐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과 금융지수 좀 일부 섞어봤는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크게 변동 없는, 그러니까 크게 뭐 빠지지 않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한투증권 제외하고 52주 신고가 다 찍는 흐름들 오늘 장 초반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쉬어가는 흐름인 거죠. SK증권은 오히려 5% 넘는 급등세 보였고, 한국금융지수 최고가를 찍은 바 있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은 7,400원까지 최근 고점 찍고 약간 쉬어가는 흐름으로 현재 2% 하락하면서 6,6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죠.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 중에서 조금 더 살펴볼 종목이 있을지 파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증권업종은 주식시장이 뭐 2천에서 3천, 3천에서 4천, 5천 갈 때 가장 최근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업종이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종목을 어떻게 고르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증권업이라고 하면요, 뭐 브로커리지 업무라든가 뭐 IPO와 관련된 뭐 어떤 큰 차별화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대형사들과 소형사들 그리고 대형사들 내에서도 각각의 어떠한 고유의 어떤 특징적인 거 그리고 경쟁력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물론 브로커리지라든가 리테일 쪽에서는 뭐 키움증권이 있겠고 또 다른 측면에서 상장이라든가 투자와 관련돼서는 미래에셋증권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자회사인 미래에셋벤처투자에서의 그러한 어떠한 그 현재 우리 시장에서 AI 혁명 시대에서 많은 종목들을 투자하고 있다라는 것도 미래에셋 증권 자체에서도 그러한 어떤 비상장 기업들을 투자를 하면서 IPO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모습이다. 물론 브로커리지 수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뭐 부수입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주가의 모습을 보면은 뭐 연일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현재 시점에서의 거래대금 급증, 뭐 3천 포인트가 올라온 상황에서도 이런데 만약에 4천, 5천 가면은 어떠한 흐름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증권업종 중에서도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월요일 날이었죠. 이렇게 거래가 실려주면서 급등을 뭐 장중에 뭐 상한가도 들어가는 이러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어제 오늘 숨고르기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없다면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도 큰 무리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로를 돌려보면 뭐 3,500, 4,000 정말 뭐 꿈에 5,000배까지 가면 네. 지금 증권주는 비싼 게 아니겠죠. 딱 그 그쵸.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이렇게 증권주까지 미래에셋증권을 꼽아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파트너님과 요즘 시장의 대응 방법 또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최근에 뭐 시장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소외되지 않으려면 어떤 전략 써야 되고 또 어떤 종목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같은 시점에서 내 종목은 왜 못 가지 또는 저 잘 가는 종목을 사야 된다라는 어떤 포모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겨울이 옴을 알 수가 있죠. 또 제비 한 마리가 봄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오히려 뭔가 위험스러운 것은 뭐가 있을까?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쪽에서의 변동성이 어제부터 극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현재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은 4,900억의 선물 시장 쪽에서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장중에 오전에 6천억이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까지도 5천억대를 유지했다가 막판에 계속해서 청산하면서 결국은 1,500억 정도의 선물 순매도로 끝났다는 얘기죠. 결국 이것은 시장의 어떤 방향성은 위쪽으로 가고 있지만 장중의 변동성을 계속해서 보인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기다렸다가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저가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에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점을 명심하시면서 너무 급하게 이거 지금 못 사면 어떡하지?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략주도 그런 시점에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께 IT 쪽에서 사실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많은 소부장 종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이수페타시스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것은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얘기죠. 뭐 바로 MLCC 관련된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고 AI양 서버를 비롯해서 ASIC과 관련돼서 가장 뛰어난 기술력과 또 시장 점유율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4분기에 공장 증설이 되면서 더욱더 점유율을 확대 나가고 유력한
뭐 어느 기업이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미 공급을 확대해 주면서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수페타시스의 모습을 보시면은요.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 직전의 고점을 돌파를 해주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한 단계 레벨업 되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시면 현재 위치에서 바로 지난 작년 7월이었었죠. IT들이 전부 다 고점을 찍으면서 밀려 내려올 때 58,000원. 그 이후에 증자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이 연출됐는데 이미 그것을 이제 다 극복을 해주면서 직전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IT 소부장 쪽에서는 바로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IT 소부장 쪽에서는 이 이수페타시스가 신고가를 다시 한번 낼 수 있는 흐름이 나오는지 그거를 여러분들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움은 다 지났고 이제 직전 고점 돌파만을 남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관심 가져보세요. 네, 자 마켓나우 브리핑으로 시장의 분위기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아이디어들을 얻어보도록 할 텐데요. 뭐 이번 주에 테슬라 로보택시가 예. 공개가 됐잖아요. 이거에 관련해서 주가 투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 잠시 후에 강정수 박사와 함께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4일) 업계에 따르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묻지마 매수까지 등장했다.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매수세 확산 분위기가 마포 성동구에서 최근에는 동작 서대문 동대문구로 번지고 있다며 강동구 상일동 인근은 아예 집을 보지 않고 매매 거래가 이뤄질 정도라고 전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6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했다. 이는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5천 시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피가 3,600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외국계 투자은행 JP모건은 3,500까지 상승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JP모건이 제시한 근거 중 하나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주주 권리 강화로 회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쪼개기 상장 관행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핵심 사업을 분할 상장하면서 모 회사의 주가가 하락하고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일이 잦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행위가 어려워진다. 다만 경제 전망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크게 낮췄고 수출 부진과 글로벌 경기 둔화가 기업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의 실적 회복이 중요하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 역시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자, 마켓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일단은 코스피는 3,111포인트, 0.2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도 800선 부근에서 약보합권 수준이지만 잘 버티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는데 오늘 조금의 조정이 나오고는 있는 상황이 왔다 갔다는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지수를 떨어뜨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이 현 선물을 좀 많이 팔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의 상황은 한번 주시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나 홍콩항생지수는 어제는 많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거든요. 아무래도 뭐 이란, 이스라엘의 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해소된 덕에 중국 쪽의 시장도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약보합권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 홍콩항생지수는 어제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2% 넘게 지수가 올랐는데 오늘도 0.6% 상승 탄력을 이어가면서 홍콩 증시는 최근에 분위기가 좀 좋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오늘 두 잇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블루닷 AI의 강정수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박사님과 오늘은 뭐 이번 주에는 당연히 이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네. 결국에 텍사스 오스틴 쪽에서 이 시범 운행 공개를 했는데. 자, 뭐 여러 가지 뭐 말들은 많습니다. 뭐 대단하다라고 뭐 감탄하는 사람들도 있고, 뭔가 조금 아직은 어설픈데, 뭐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 상황인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궁금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입장이 있겠지만 저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사의 한 장이 쓰여졌다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인 어떤 진일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건 제 생각이고요.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네. 월가에 있는 애널리스트들의 생각이 이번 그러니까 테슬라의 로보택시와 관련해서 네네. 이렇게까지 양분된 적 별로 많지 않았고요. 그러니까요. 되게 그리고 극단적이더라고요. 네, 평가들이. 그리고 월가가 원래 전통적으로 테슬라를 평가할 때 극단적으로 좋게 보는 분, 데나이브스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스펙트럼의 그 폭에 있어서는 어떤 주식보다 그렇죠. 사실은 폭이 넓다라는 것, 그래서 항상 넓어 왔었고. 그러니까 주가도 요동을 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언론의 스펙트럼도 사실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언론이 절대 다수라는 것. 박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여러분 항상 이 평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해서 반드시 저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것이 성공이다. 큰 흔히 말하는 대박이다. 이 뜻은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인류가 웨이모가 먼저 미국에서는 길을 열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두의 아폴로고가 열었다고 보는데요. 인류가 교통사고에 의해서 더 이상 사망사고가 없고 더 이상 부상이 없는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한 첫 발을 떼었다는 점에서 1907년 헨리 포드가 이 모델 T를 만들면서 네. 자동차의 역사를 열었던 것처럼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웨이모라든지 또는 바이두의 아폴로고라든지 그다음에 이 테슬라 같은 경우가 자율주행이라는 역사적인 시장을 열고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하게 저는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께서는 어쨌든 이걸 뭐 투자 관점에서 평가라기보다는 이동 수단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른 패러다임 자체가 변하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뭐 주식 평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확하게 좀 보려고 한다라면 네네. 아직까지도 테슬라에 대해 이 로보택시가 풀어나가야 될 규제 부분이 이슈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선은 테슬라의 지금 주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의 주가가 얼마나 빨리 오를 수 있는가는 얼마나 규제가 빨리 풀려서 얼마나 많은 도시에서 테슬라가 주행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로보택시가요. 그렇죠. 네네. 데나이브스 같은 경우에는 뭐 2026년에 한 30개 도시에서 50개 도시에서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주행할 거다. 그러면 네. 당연하게 전 주가 데나이브스가 주장한 대로 뭐 500달러는 그렇죠. 물론이고 1000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30개 도시하고 50개 도시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벌써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텍사스는 공화당이 지배하는 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로보택시 시작하기 전에도 텍사스에 있는 그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 늦춰달라 네네.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고요. 가능하면은 어떻게든지 더 안전이라는 미명 아래, 전 미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단히 이런 기술의 어떠한 새로운 시도들을 갖다가 제어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정적으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30개 도시, 50개 도시로 만약에
만약에 정말로 로보택시가 올해 안에 내년에 또는 올해나 내년에 이렇게 확장된다라면 테슬라의 주가는 폭발적으로 오를 거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테슬라의 주가는 규제가 풀리는 속도하고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비례할 거라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장담을 하겠습니까? 그쵸, 미국의 예. 저 내부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나도 변수들이 많은 정치적 변수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결정을 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규제가 풀리는 속도에 따라서 테슬라는 지금 일반 차량인 모델 Y나 또 앞으로 생산하게 될 사이버캡에서 로보택시를 시연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우버와 같이 특수 차량을 제조해서 비싼 가격에 제조 기간이 오래 걸리는 차량으로 조금씩 뭐 겨우 늘려봤자 10,000대 지금 네네. 2026년 이 웨이모는 10,000대를 추가로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00대 정도가 아니라 10만 대, 100만 대를 운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규제만 풀린다라면 미국 사회는 거대한 이동 부분에서 혁명적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치솟을 가능성 저는 매우 높다고 봐요. 근데 규제가 안 풀리고 계속해서 지연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고 여기에 또 일론 머스크가 또 반발하면서 또 엑스닷컴에서 막 싸우고 뭐 이렇게 되면 주가는 출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 부분에서만 지금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이 테슬라의 주가라는 것. 하지만 정말로 잘 풀릴 수 있다라면 주가는 대단히 좋은 성장의 가능성 저는 가지고 있다고 네. 보고 있습니다. 자, 뭐 그러면 결국에는 뭐 결론부터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가의 흐름은 미국 내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도입을 하려면 각 국가별로 규제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뭐 미국 내로 한정을 지어보면 그렇죠. 미국에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테슬라가 그런 말씀해주신 단계를 거쳐가려면 어떤 규제들이 더 풀려야 됩니까? 우선은 지금 이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주정부하고 시정부들이 가지고 있어요. 네네네. 그거를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연방 차원에서 단일한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죠. 일론 머스크도 지지를 하고 있고 지금 연방교통부 장관도 그거를 열심히 네네. 해보겠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하원에서 7월 4일까지가 지금 이제 정기 회기고 그다음부터는 또 여름 방학이잖아요. 그럼 7월 4일까지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그렇죠. 지금 얼마 안 뭐 2주 남은 것도 네. 뭐 2주도 안 남은 2주도 안 거니까. 남았죠, 예. 그러면 내년 그러니까 올해 가을 정도에 진행이 되겠죠. 그럼 하원 통과하고 또 상원 통과하고 그러면 주 정부에서 헌법소원을 걸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주에 걸린데 왜 연방이 개입하느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슈프림 코트까지 가야 되죠. 슈프림 코트는 또 공화당이 어느 정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연방 정부의 손을 그러니까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어요. 이르면 2026년 하반기 정도에 빠르면 네. 연방 차원에서의 자율주행 규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빠른 속도로 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겠죠. 네네. 그럼 그 전까지는 주별로 이걸 가야 되는데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주를 4개 주를 꼽으라고 한다라면 캘리포니아 차량이 많고 그다음에 텍사스, 그다음에 이 플로리다, 그다음에 뉴욕주 이 4개 주죠. 근데 뉴욕주는 지금 우버도 올해부터 테스트에 들어가서 주행 데이터를 모으겠다고 하는 정도로 들어가고 있어요. 뉴욕이 가장 까다롭고요. 워낙 네네. 교통 환경도 복잡하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현재 이 테슬라는 반 정도 허가를 받은 상태예요. 아직 나머지 반을 더 받아야 되는 이런 절차적인 네네네. 조건들이 남아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웨이모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것에서 옆에 사람이 타고 특수 허가된 도로의 시간대에서 이 비운전자가 차량에 앉아 있지 않는 상태, 운전석에 있지 않는 상태에서 주행 데이터를 모아서 이걸 가지고 규제 우리 통과해 달라고 이렇게 신청을 한 거거든요. 네네. 테슬라는 지금까지는 다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었던 주행 데이터가 있었던 거고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지 않는 상태에서의 주행 데이터는 이제 오스틴에서 모으고 있단 그죠, 말이죠. 이제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걸. 이러한 부분에서 얼마나 샌프란시스코나 LA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허가를 해줄지 그렇게 되면은 허가를 해준다면 올해 가을부터도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을 좀 기다려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텍사스에서 다른 도시 뭐 성 오스틴이라든지 이러한 도시를 확장하는 부분도 어떻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 플로리다는 아직 신청도 안 한 상태고요. 그리고 뭐 뉴욕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오스틴에서의 성장 속도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에는 주가도 많이 변동을 칠 거라고 그러는데 지금 오스틴에서 흔히 말해서 지오 펜싱을 안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오 펜싱을 쓰고 있다는 거죠. 지오 펜싱이라는 건 특정 지역에 울타리를 쳐서
뭐 이거는 뭐 물리적인 울타리를 친 건 아니죠. GPS로 여기 지역만 가이드라인을 잡은 거죠. 예, 운행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 운행 지역이 좀 작아요. 근데 이 운행 지역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넓혀가느냐. 그래서 우버보다 지금 그러니까 웨이모보다 작은 상태거든요. 웨이모보다 더 크게 하고 또는 오스틴 전역으로 확대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럼 확대를 한다는 건 그만큼 차량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럼 100대, 200대, 300대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500대, 600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전제 조건은 뭐냐면 지금은 뭐 유럽에서도 여러분 갔습니다. 유럽에서도 오고 왜 한국에서는 안 불렀더라고요. 유럽도 가고 미국 전역에서 인플루언서들 불렀어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테슬라의 긍정적인 인플루언서가 절대 다수고 부정적인 인플루언서도 있고 이 사람들이 혼자 탈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명을 더 동승을 딸 수 있거든요. 여기에 뭐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뭐 뉴욕 타임즈 기자들이 막 인플루언서도 연락해서 나도 그 앞에 껴서 같이 타자. 아. 그래서 지금 기자들도 많이 가 있는 상태예요. 네네네. 자, 이 기간이 끝나면 이제부터는 오스틴 시민들이 타야 되거든요. 그렇죠. 시민들이 과연 얼마만큼 탈 것이냐라고 봤을 때 여기에 여기에 좀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샌프란시스코는 전체 차량 공유 서비스에서 웨이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25%까지 성장을 했어요. 오, 그래요? 근데 우버도 그러니까 웨이모도 지금 오스틴에서는 10%를 못 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시민들의 이 수용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크다라는 거죠. 텍사스는 약간 더 보수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버도 10%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우버가 샌프란시스코에서 25%의 시장 장악을 하고 있다는 건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자율주행 재밌다 신난다 한번 타보자 이렇게 타보는데 우버를 사용하는 것 우버의 중에 웨이모죠. 네, 그죠? 웨이모를 그렇죠. 타보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우버하고 웨이모를 웨이모입니다. 웨이모가 근데 이 오스틴에서 웨이모가 그렇게 많이 안 타고 있다는 것은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수용성이 샌프란시스코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떨어지는군요. 과연 그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탈지는 지켜볼 문제라는 거죠. 그게 만약에 가정이지만 그게 10%를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그 호응이 크다라고도 엄청난 반응할 수 거죠.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텍사스 오스틴에서 만약에 10%를 넘어가는 건 저는 가장 큰 요인은 가격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격도 저도 보니까 네. 일단은 뭐 책정을 낮게 해놨더라고요. 웨이모보다는 싸게 뭐 한 4.2달러 네. 이 정도 한 5, 6천 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초기 이벤트고요. 그리고 접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420이라는 거는 정말 이거 일론 머스크 다운 이거 장난이에요. 왜요? 420 이게 대마초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정해놓고 그리고 네네네. 내릴 때도 팁 줄 거예요? 라고 물어봐서 노라고 예스 그러면은 농담이었어요. 팁 안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서는 택시를 타거나 이럴 때 이 공유 차량 서비스를 할 때도 우버를 이용할 때도 네네. 그렇고 웨이모는 없습니다만 팁이 있거든요. 그쵸. 그 팁까지 계산하면 대단히 비쌉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버에서 탈 수 있는 웨이모의 그 자율주행 차량이 시간대에 따라서 거기는 탄력제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시간 탄력제를 요금 탄력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15%에서 30%까지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데도 샌프란시스코는 25%를 장악했다는 건 엄청난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스틴에서는 10%밖에 안 됐는데 만약에 훨씬 더 테슬라는 저렴하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웨이모는 특수 차량이고 차량 대당 한 대당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억 5천에서 2억 달러 정도가 네네. 2억 원 정도가 하는 거고요. 테슬라는 특수 차량이 아니라 그냥 원래 판매되는 차량에다가 쓰는 거기 그쵸, 때문에 예. 추가 비용이 전혀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HD 맵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고화상도의 그 지도 데이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요 비용들이 계속해서 비용이 듭니다. 발생하는군요.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비용들을 고려해서는 일반 인간이 운전해 준 것보다 지금 비싸단 말이죠. 근데 아마 테슬라가 가격을 낮추면 웨이모도 가격을 낮출 거예요. 그래야 경쟁이 될 그쵸. 거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경쟁 상태가 없다 보니까 웨이모가 지금 높게 형성돼 있는 건데요. 테슬라가 어디까지 낮출 수 있느냐? 제 생각에는 일반 우버의 휴먼 드라이버, 인간이 운전하는 거에 반 가격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예측하기. 만약 네. 이것에 반 정도로 가면 인건비가 없는 거니까요. 그쵸. 반 정도로 가면 웨이모도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로봇 택시 간의 가격 경쟁이 붙게 될 겁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택시보다 저렴한데 택시 반 가격이야? 이 정도는 돼야 수용성이 생기죠. 그쵸, 네. 왜냐하면 뭐 많은 분들이 뭐 저도 사실은 직접 타보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의 경험에 보면 중국에 가서도 첫째 날, 둘째 날은 손에 땀이 나다가 셋째 날부터 졸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이 지금 자율주행 택시를 타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긴장할 그쵸, 수밖에 예. 없잖아요. 근데 이것에서 유의는 가격인 거고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아, 안전한 것 같아 이런 입소문들이 나기 그치. 시작하면 경험을 또 해보기 시작하면 저렴하니까 많이 활용되고 이러면서 시장이 천천히 그러니까 이 시장이 열기가 날 거라는 거죠. 이때부터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차량을 증대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이 증대하기 시작하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 주가는 탄력을 대단히 저는 받을 거라 봐요. 이때까지가 되게 어려운 시기다. 그쵸. 요 시기가 완만하게 올라오는데 여기에 또 각종 언론들이 부정적인 언론을 달 거예요. 여러분 웨이모도 지금까지 사망 사고는 없었지만 사건 사고는 30여 건이 있었어요. 네네. 전혀 보도가 안 됩니다. 어. 근데 지금 요번에 이틀 동안 테슬라 같은 경우에 로보택시 오스틴에서 사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죠. 사고는 없었고 뭐 차선 차선을 갈팡질팡하는 것, 30마일 기준인데 34마일로 달린 네. 것, 뭐 좌회전 해야 되는데 갈팡질팡하면서 좌회전 못한 거, 이런 거가 좀 몇 개 있는데 이거는 사고가 아니란 그쵸.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막 기사가 막 뭐 쏟아지죠. 뭐 볼품 없다, 기대 이하다,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네네.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주가에 영향도 미치고 있는데요. 요 기간이 언제까지 갈 거냐면 네. 오스틴 시민들이 이 반값 택시에 로보택시에 기꺼이 즐거이 타면서 이동을 확대하면서 이용 빈도수가 높아질 때 네. 이때부터 테슬라의 주가는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 테슬라의 로보택시에 대한 수용성이 안착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때까지는 여러분 테슬라는 대단히 지루한 구간을 통과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테슬라가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말씀해 주신 건 가격의 책정도 중요하고 이걸 이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네. 탑승해서도 이제 확장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래도 웨이모보다 테슬라 로보택시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는 것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허들을 하나씩 넘어간다면 테슬라는 그 일론 머스크가 하는 말이 그거지 않습니까? 특수 차량을 만들지 않고 그냥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테슬라로도 로보택시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네, 에어비앤비 모델이죠. 근데 그것도 정부의 규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것도 결국에 로보택시보다 규제 더 어려운 문제고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허락해주지 않는데 예를 들자면 한국에서 제가 만약에 FSD가 허가됐다고 해서 로보택시가 돌아다닌다고 해서 내 차도 돈 벌어와 그러면 모두가 돈 벌려고 그쵸, 나설 거 그쵸,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대중교통도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제한적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이거는 가능성이고 열려 있는 것이고 테슬라가 목표로 추구하는 비즈니스 목표인 것이지 네네. 당장에 현실화될 건 아니죠. 그것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 그때 여러분 되면요. 그것이 만약에 되면요. 전통적인 자동차 시장은 괴멸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년 감가생각되는 차량에다가 내 차는 아무리 뭐 애중이처럼 소중이처럼 다 다루더라도 감가상각되고 있는데 그쵸. 옆집 차는 돈 벌어 갖고 와요. 그러더니 활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그쵸. 벌어와요. 내가 산 차 가격보다 돈을 만약에 더 벌어온다는 벌어올 거는 수도 있는 거죠. 자동차가 개인 택시처럼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차를 안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테슬라 사가지고 다 택시를 돌려버려요. 그럼 또 매출도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쵸, 예. 그리고 대중교통도 질서도 교란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매우 제한적으로 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가 오면 테슬라 주가는 이미 하늘에 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시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 로보택시로서의 시장의 확장에 따른 시장의 시장의 신뢰도를 얻는 것 그걸 통해서 경쟁사들도 테슬라의 방식이 옳았구나. 여기다가 라이다 쓰면서 특수 차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차량에 비전 온리로 카메라만 가도 충분히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라는 확신들이 시장에서 만들어지면 OEM들이 자동차 예를 들면 현대 기아차가 네. 그냥 우리 테슬라 쓰자. 이 결정이 우리 개인 차주들이 너 돈 벌어 갖고 와 테슬라 차량에게 이거보다 더 빨리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계로 볼 때는 중간 단계는 이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을 OEM 방식으로 채택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것이 중간 단계에 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도시에서 정말 제한적으로 일부 차량에 대해서 대수에 대해서 아니면은 한도를 정할 거예요. 컨팅겐트를 정해서 강정수 너는 한 달에 테슬라 로보택시로 뭐 예를 들면 30만 원 이상은 벌 수 없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죠. 제가 그냥 아예 그냥 한 5대 사가지고 돌리고 돌려봐요, 여러분. 그럼 저희가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쵸, 예. 사업자가 돼가지고 에어비앤비 사업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이 차량을 갖다가 제한하지 않으면 그런 차량이 너무 많이 나오면 교통체증도 심해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 버스 이용할 사람들, 지하철 이용할 사람들이 다 테슬라 택시 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겠죠, 그러면. 그죠? 난리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는 너무 판타지를 저희가 키울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그거는 이 최종 목표이자 꿈인 것이고 아니면 뭔가 긍정적인 립 서비스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결국에 테슬라의 주가에 중요한 것은 규제, 미국에서의 규제를 어느 정도 완화하는 속도. 속도로 풀어주느냐, 네. 어느 정도로 사업을 허용해 주느냐,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그때까지는 어쨌든 주가가 어쨌든 어제는 로보택시 그제는 로보택시 공개하고 나서 주가가 확 뛰었는데 어제는 또 바로 또 차익 실현 나오면서 또 주가가 떨어졌단 말입니다. 네. 이런 상황이 아마 좀 계속되지 지루하게 않을까. 반복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강정수 박사님과 함께 테슬라의 로보택시 한번 자세하게 분석하고 주가의 흐름까지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박사님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4대 지수 강세 마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세, 코스피 3,100선마저 손쉽게 점령, 자네 어디까지 갈 텐가, 중동 위기 소멸, 굴뚝 건설주 급등세입니다. 자, 지수가 정말 좋네요. 지금 미국인들도 지금 이렇게 지수가 좋으면 삶이 나아지잖아요. 먹고 살기 좋고 입는 거 좋아지고 집이 좋아지면은 불평 불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트럼프를 싫어해서 무슨 크루즈를 타고 4년 동안 그냥 다른 나라 여행을 다니고 피하는 그런 그 층 빼고는 일반적으로 그냥 정치에 무지한 층들 있잖아요. 뭐 누가 대통령이 되건 뭔 상관이야. 뭐 어떤 당이 중요해. 그냥 나 먹고 사는 게 중요해. 내 가족 잘 사는 게 중요해. 이런 사람들은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민감하다고요. 그리고 주식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만약 주식이 올라버리면 트럼프에 대한 불만이 원래도 별로 없었거니와 있다고 하더라도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정말 좋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트루스 소셜이 엄청나게 오르겠죠. 봐라, 트럼프 1기 때처럼 기다리라고 했지 않느냐. 월가가 환호하고 미국민들이 환호하고 나의 지지층들이 환호하고 내가 펼치는 정책 지켜보라고 하지 않았느냐. 봐라.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은 지금 2만 선을 눈앞에 두는 19,900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43,000 돌파했고요. 1.19% 올랐습니다. 자, 갭 상승 나오면서 갭이 유지가 됐죠. 자, 제일 많이 오른 건 세일스포스 2.9,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2.92, 엔비디아도 올라 있고요. 골드만삭스 비자 골고루 올라 있네요. 골드만삭스 비자 뭐 스테이블 코인 발행 때문에 아마존이나 이런 월마트에서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해버리면 이 지금 어떤 비자 카드 같은 경우에 그 협상력이 떨어질까 봐 급락을 했었는데 회복하고 있고요. 자, 세일스포스 뭐 우리나라 토스라던가 뭐 유명한 대기업에서 다 세일스포스의 고객 관계 관리 프로그램을 쓰죠. 저거를 쓰면 이제 고객과의 어떤 대응에서 굉장히 속도를 줄일 수 있고요. 빅데이터를 취합해서 이 그 회사 운영에 쓸 수가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라는 거 어제 다우 30에서
상승률 1위 종목이었습니다. 자, 나스닥 1.43% 오르면서 19,912입니다. 자, 이거 2만 선 눈앞에 두고 있죠. 이것도 갭 상승하면서 갭을 유지했습니다. 자, 이 역사적 신고가를 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뭐 나스닥은 신이라는 얘기가 있듯이 정말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제일 많이 오른 거는 덱스콤 9.68. 그 최근에 그 뭐였죠? 혈액 한 방울로 저 암 진단할 수 있는 그 업체 자꾸 그 상에 올라왔었는데 이번에는 덱스콤이라는 또 바이오텍이 또 이 올라왔죠. 얘는 이제 혈액 한 방울로 하는 게 아니라 혈액 한 방울 안 뽑고, 그러니까 이 당뇨병 환자분들이 좀 되게 귀찮은 게 뭐냐면은 그 혈액을 뽑아내가지고 거기서 당을 항상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혈당 환자들 너무 위험하잖아요. 당뇨병 환자들 혈당 수치 때문에. 그 덱스콤이라는 회사는 피 한 방울을 바늘로 찔러서 낼 필요가 없이 그냥 센서를 달고 있으면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알아서 측정이 돼요. 거기서 만약 혈당이 저혈당으로 떨어지면 신호를 줍니다. 그때 뭐 급하게 뭐 초콜릿을 먹던가 아니면 병원에 가던가 아니면은 그 연속 혈당 측정기에 붙어 있는 바로 그 당을 주입할 수 있는 인슐린을 주입할 수 있는 장치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업체가 덱스콤입니다. 자, 그다음에 AMD가 6.83. AMD도 요즘에 상당히 좋죠. 엔비디아가 가니까 AMD도 따라갑니다. 그리고 어제는 인텔도 오랜만에 또 힘을 냈죠. 6.42. 인텔도 역시 미국 기업이라 버림받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었죠. S&P 500 1.11% 이것도 갭 상승하고 갭을 유지했습니다. 자, 그동안의 박스권을 모두 다 지금 갭 상승으로 뚫은 지금 모습을 보고 계시죠. 다 마찬가지죠. 전체 지수가. 자, 애플이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테슬라가 2.35를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테슬라는 전일 급등했었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겠습니다. 무려 3.77%. 정말 초급등입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2024년도 7월 달에 기록한 5,931 거의 다가서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가 지금 미국 4대 지수가 전부 역사상 최고가를 세우는 기염을 토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이 짧은 기간에. 그렇죠? 100일 이제 좀 지나기 시작했던 시점인데 뭐 관세 전쟁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이란 공습, 그다음에 무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계속 격화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고 별일 다 있었는데 결국 주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수렴한 뒤에 최고가를 썼다는 거. 이렇게 되면 트럼프의 말에 반박할 무슨 근거가 없죠. 이렇게 되면. 자, 엔터지스가 7.58 급등했고요. AMD가 여기도 있죠. 6.83. 인텔, 마블 이건 그대로 나스닥을 옮겨 담았고요. 엔터지스라는 종목만 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있고 나스닥에 없는 종목입니다. 자, 이 지금 특징주 하나 보겠습니다. 특징주는 덱스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는데요. 덱스컴은 20개월 선을 회복하지 못했고 어제 상승률 1위를 기록했지만 지금 어떤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업체들처럼 20개월 선 위에서 승승장구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2021년부터 22년, 23년, 24년 고점이 130달러에서 150달러에 있는데요. 지금은 100달러에 못 미치고 있는 주가가 있습니다. 자, 트럼프의 관세로부터 안전한 종목 10선에 지금 꼽히기도 했었거든요. 이 기업이. 근데 지금 BT 종목으로서 덱스컴이 어저께 상승률 1위에 올랐지만 20개월 선 돌파 못했던 모습, 이런 모습을 참조하셔서 투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시아 증시 보겠습니다. 니케이. 오늘도 우리나라가 압도적인가요?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0.43, 니케이가 0.26, 대만이 0.48. 오늘은 거의 뭐 비슷비슷하네요. 약간의 차이로 대만 갖고는 1위긴 합니다. 아마 TSMC가 강하게 오를 거예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미친 듯이 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니케이 보겠습니다. 니케이 도요타 장터가 마이너스군요. 도요타는 마이너스고 오늘 또 닌텐도가 지금 2.64 오르고 있죠. 소니도 지금 플러스고요. 닌텐도 요즘에 주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지금 닌텐도 스위치2가 역대급 흥행 지금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 지금 계속 들려오고 있죠. 자, 결국에는 그 압도적인 그 역량의 하드웨어를 갖고 있다는 것이 지금 굉장히 좋고요. 물론 마리오 같은 압도적인 소프트웨어까지 갖고 있죠. 자, 대만 보겠습니다. 대만이 우리나라랑 지금 코스피랑 지금 상승률이 비슷한데요. TSMC가 역시 0.48. 어저께 이 미국 증시에서는 4% 가까이 급등했는데 그것만큼은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미디어텍이 1.18 오르고 있습니다. ASE 테크놀로지 1%까지. 이 3대죠. 이 팹리스, 제조, 그다음에 후공정까지 이 3대 업체가 다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0.42, 3,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정말
이 코스닥은 아쉽게 뭐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코스피가 엄청난 기세예요. 자, 외국인이 지금 4,100억을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4,100억을 팔고 있기 때문에 뭐 장 마감 후에는 6,000억도 팔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일단 5,000억 플러스 4,000억 마이너스, 4,000억 플러스, 4,000억 마이너스. 지금 이제 3,000선에 도달하고 난 뒤에는 온탕 낸탕을 번갈아면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또 외국인이 갑자기 한쪽 방향으로 순매수를 하게 되면 더 강하게 오를 수도 있겠죠. 자, 시가총액 상위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라고 제가 그 말장난을 폈는데 아직도 지금 강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28만 7천 원. 자, 벌써 증권가에서는 30만 닉스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역시 SK 하이닉스의 흐름 지금 완전히 물을 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끈을 강하게 잡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수마저 3,000선에 지금 도달을 해버렸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에 거침이 없습니다. 지금 물론 이 지금 삼성전자를 따라잡기는 힘들죠. 비중이 삼성전자가 12.96이고 SK 하이닉스가 7.34이지만 이 격차는 줄일 수 없겠지만 3위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 4위 여기와 격차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습니다. 3위 삼성바이오로직스, 4위 LG에너지솔루션 비중 합쳐도 SK 하이닉스 비중에 못 미칩니다. SK 하이닉스 정말 강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이 전통의 3자가 지금 강하고 있죠. 자,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서 3,100선까지 도달되다 보니까 이제 안 움직이던 종목까지 순환매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네카오는 또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카오와 그다음에 현대 기아차 이게 OB랑 YB 해서 시속 게임을 벌였던 적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 알고리즘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네카오가 한번 뿜었으니까 또 현대차, 기아, 형님 좀 올드보이들이 뿜어야죠. 아주 사이좋게 잘 가고 있어요. 자, 오늘 섹터별 보겠습니다. 건설 대표주가 6%로 단독 1위입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주 여기 오텍이 끼어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 건설 대표주를 보겠습니다. DLENC가 19% 오릅니다. 자, 요즘에 엄청나게 그 느리고 무거운 종목들이 막 날아가고 있어요. 어제는 한국전력이 20% 하루에 오른 건 전 기억에서 없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한국전력이라는 그 궁뎅이가 무겁다 못해 그냥 궁뎅이가 없어진 것 같은 종목이 20%로 오르는 기염을 토하지 않나. 지금 오늘은 DLENC가 지금 20% 가까이 오릅니다. 이 예전에 대림산업이죠. 자, 지금 이 외에 DLENC가 가장 많이 오르느냐? 물론 건설주가 다 오르는 것은 지금 중동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 DLENC는 더군다나 중동에 특화되어 있어요. 예전에 대림산업이었잖아요. 대림산업이었던 시절부터 중동에 특화된 데다가 또 어디 특화됐냐? 중동 중에서도 이란에 특화된 기업이 DLENC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중동에 이 격화되는 분쟁 때문에 전부 다 사무소에서 인력을 빼고 이랬었는데 최후까지 이란의 사무소에 인력이 남아있던 회사가 DLENC였어요. 물론 한 명이었는데 그 한 분조차 물론 지금 이란 이스라엘 지금 그 전쟁이 격화될까봐 안전한 것으로 대피를 하긴 했지만 만약에 이 완화가 되면은 바로 복귀를 할 수 있는 사무소 법인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 있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 두 가지가 있죠. 근데 마침 이란하고 러시아에 특화되어서 사업을 해오던 것이 바로 DLENC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트럼프가 조금 손을 놨지만 지금 나토 회의 국면에서 젤린스키를 만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가 이제 이란한테 중재를 한다고 하자 이 푸틴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야죠. 푸틴 제발 자네부터 중재하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란 이스라엘은 지금 서로 무슨 공습을 지금 주고받는 얘기가 나오면서 협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 하지만 트럼프가 고성을 외쳐버렸습니다. 너네 하지 말라고. 어쨌든 간에 휴전 협정을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지금 끝난 게임이죠. 그래서 이란 부분이 완화되는 거에다가 러시아 부분에 대한 기대감까지 DLENC가 급등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뒤에도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자, 우리 그 무슨 순살자인이 어쩌고 막 말이 많았잖아요. 재건축도 무슨 1:1 재건축으로 이제 자기 집값 이상을 줘야 되는 상황에서 재건축이 추진이 잘 안 된다 얘기가 나오고 오늘은 또 삼성물산을 거부한 사태까지 또 벌어졌죠. 약간 조합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든 것을 이겨내고 건설주에까지 쏠림이 오고 있다. 지금 아까 전에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움직이지 않던 그 자동차 업체까지 순환매가 돌아오고 건설 대표주까지 순환매가 돌아오고 한국전력같이 궁둥이 무거운 기업이 20%가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일어났냐면 지수가 3,100선까지 돌파하는 기염을 토해버리니까 순환매가 다 돌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아주 좋은 현상이죠. 만약에 계속 이대로 3,500, 600 이렇게 진격을 하다 보면 온기가 돌아오지 않은 종목까지 온기가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많기 때문이죠. 낙수 효과가 떨어져서 채울 양동이가 굉장히 양동이에 채울 물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도 자신이 가진 종목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그렇게 소외되신 분일지라도 계속해서 지수가 진격하게 되면은 이 온기가 들 수가 있으니 기대를 하시기 바라고요. 자, 한국 증시가 지금 어디까지 갈지가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뭐 지금 반반 갈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식 얘기를 주변에서 너무 많이 한다. 단기 고점이다. 아니다. 이런 속도로 왔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둘 다 만족하는 어떤 그 결과가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대형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멈추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브레이크가 어디에서 고장나느냐가 중요하겠죠. 이 증시 열차에서는 고장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외쳐보겠습니다. 한국 증시 열차 브레이크 고장 절대 수리하지 마.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가 선진국일까? 신흥국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제금융시장에서는 MSCI 지수라는 기준으로 선진국을 구분하는데요. 오늘은 MSCI 선진국 지수가 뭔지, 왜 중요한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MSCI는 미국의 금융정보회사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약자입니다. MSCI는 매년 전 세계 주식시장의 경제 발전 수준, 시장 규모, 유동성, 외국인 투자 접근성 등의 기준에 따라 선진국, 신흥국, 프론티어 등으로 분류하는데요. 그중 MSCI 선진국 지수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23개 선진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대형주와 중형주 약 1,500여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수는 글로벌 시가총액의 약 90%를 반영하죠. 그런데 이 지수가 왜 중요할까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연기금, 자산운용사, 기관 투자자들이 바로 이 MSCI 지수를 기준으로 자금을 배분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MSCI 선진국 지수에 속한 국가에는 70%를, 신흥국 지수엔 30% 투자하겠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한 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해당 국가의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 규모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려면 경제 발전 수준, 시장 규모와 유동성, 시장 접근성 등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경우 경제 규모와 주식시장의 규모에서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에서 일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아직은 신흥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도 외환시장 개방, 공매도, 재개, 외국인 투자자 등록 요건 개선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고 상당 부분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최근 몇 년간 한국 증시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가 매년 이슈가 됐는데 2025년 관찰대상국 등재에는 실패해서 내년 6월 후보군 등재를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만약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외국인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최대 41조 원 규모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시장 안정성이 향상되어 주가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밸류에이션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증시 체질이 개선되고 금융시장이 선진화되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MSCI 선진국 지수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대한민국 증시가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믿음과 신뢰를 받는 날이 곧 오겠죠? 그날까지 우리도 경제 상식을 쌓으며 함께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코스피가 3,000선에 안정적으로 안착을 했죠. 오늘 시장 흐름은 혼조세지만 증권가에선 강세장에서 보이는 흐름이라는 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는 코스피 상단을 3,700포인트로 높이기도 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지수 흐름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혼조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코스피가 장 초반 하락하면서 조금 빠지기도 했지만 양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 3,100선 넘어서면서 0.36%가량 오르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자세히 뜯어보면 종목들 가운데서는 흐름이 조금 엇갈리지만요. 그래도 현재 양전에 성공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지수가 조금 빠졌지만 그래도 800선 현재 시간 유지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그렇다면 수급은 어떨까요? 오늘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환율이 하락 추세를 이어감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포착되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 가운데 개인만 5천억 원가량 사자세 보이면서 지수 상방을 이끌고 있고요. 그렇다면 코스닥 매매 동향도 어떨지 함께 보시죠.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을 가져갑니다. 개인의 순매수 기조 속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포지션 포착이 됩니다. 환율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동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환율이 1,350원대까지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는 조금은 높였습니다. 1,361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혼조세지만요. 그 가운데 특징적인 뉴스도 있겠죠.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권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국내 주요 시중은행 8곳이 원화 연동형 스테이블 코인 발행 준비를 위한 본격 착수에 들어갔습니다. 은행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디지털 자산 사업에 뛰어든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인데요. 관련 섹터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합작법인 설립으로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코인을 통한 글로벌 결제와 송금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 민간 발행 코인이 잇따라 등장하는 가운데 한국도 드디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민간 주도의 현실 대응이 본격화됐다는 건데요. 최근 정치권에서도 관련 제도화 논의가 계속되고 있죠. 최근 국회에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넘어서 혁신법을 발의할 예정이고요. 금융위원회에서도 하반기 중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2단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 은행권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다는 소식 속속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KB국민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처음으로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오늘 카카오페이에 이어서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을 함께 출원했는데요. 다만 오늘 스테이블 코인 섹터 내 주가는 차별화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일단 제주은행이 신한금융그룹의 자회사기에 오늘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 디지털 전환 수혜 기대감까지 함께 받으면서 11%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15,405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주가도 함께 보시죠. 오늘 이 거래 정지 풀리고 나서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죠. 7% 넘게 오르면서 98,750원 선. 다만 카카오뱅크는 오늘 하락하면서 차별화 장세 가져갑니다. KG 모빌리언스도 이 결제 관련 플랫폼으로도 함께 수급이 몰리면서 5% 넘게 오르고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는 점도 함께 알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 건설주 23개가 담긴 KRX 건설 지수는 약 70%나 넘게 올랐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만 33%가량 오르면서 최근 건설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3000P 시대에도 코스피 지수 수익률을 크게 웃돌고 있죠. 현대건설, 한전기술, 대우건설, 또 DLENC까지 건설주 주요 종목이 한 달 새 2자릿수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강세 일단 두 가지 정도 이유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중동 전쟁이 어느 정도 막을 내리면서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원전 확대 기대감 속에 원전 수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건설주들이 일제히 원전 관련 사업에 진출한 가운데 SMR 관련 수주 소식이 더해지면서 시장의 주목 오늘 크게 받아갑니다. 현대건설이 어제자로 핀란드 신규 원자력 건설 사업을 위한 사전 업무 착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새롭게 나왔죠. 이로써 북유럽 시장 원전 진출의 교두보를 확대했다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DLENC도 2023년에 미국의 SMR 개발사에 2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로 SMR 사업에 진출한 바 있죠. 이후 작년 10월에 아마존과도 SMR 전력 관련한 대규모 협약을 체결한 바 있고 뒤이어서 노르웨이 원전 기업인 노르스크 원자력과 SMR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주가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건설주 주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현대건설 9% 넘게 강세입니다. 83,3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DLENC도 오늘 크게 튀어오릅니다. 16%나 넘게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56,500원 선 지나갑니다. GS건설도 함께 보시죠. SMR 관련 모멘텀 함께 받으면서 4% 넘게 강세 이어갑니다. 22,9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연일 고점을 경신하는 가운데 오늘 장중 29만 원 선까지 올라섰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도체주의 훈풍이 불어온 가운데 우리 증시에서도 반도체주 랠리를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28만 원 선 돌파한 SK하이닉스 오늘은 29만 원 선까지 넘어가면서 시가총액이 200조를 넘어 210조 원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의 목표가를 더욱더 높여잡는 리포트를 쏟아내고 있는데요. 오늘 KB증권, 또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까지 SK하이닉스의 TP를 3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이 있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미국 마이크론이 2025년도 상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증권가에서는 마이크론의 매출이 전년 대비 30%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 호조 속에 SK하이닉스도 HBM3 12단 제품 출하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매출 개선 효과로 수익성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함께 나오면서 주가 상방을 점점 더 높여가고 있는 건데요. 생각보다 빠르게 30만 닉스가 실현되는 게 아닌가 싶은 요즘입니다. 하이닉스의 상승 탄력 연일 이어가는 가운데 중간 지주사인 SK스퀘어도 함께 주목을 받습니다. SK스퀘어가 하이닉스의 비중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나오고 있는 건데요. 두 회사 모두 오늘 시장의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간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SK하이닉스 3% 넘게 오늘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29만 원 선을 장중에 반납하긴 했지만요. 여전히 강합니다. 28만 6,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SK스퀘어 주가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SK그룹주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SK스퀘어 주가 7% 넘게 강한 탄력받고 있습니다. 19만 3,900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3000시대 반도체주의 강세로 일어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SK하이닉스 강한 만큼 이에 대한 분석은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오늘 시장 살짝 눌려도 52주 신고가 가는 종목들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SK스퀘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SK스퀘어의 지분을 축소했다라고 하는데 그 이면에 숨겨진 뜻, 이걸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스퀘어가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조호진 탁교원 뉴스 대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SK스퀘어라는 종목, 그러니까 기업 설명부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SK하이닉스는 이제 반도체, 삼성전자랑 이제 쌍강을 이루는 이제 반도체 기업이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SK스퀘어라는 거 SK가 붙었으니까 SK그룹의 계열사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SK하이닉스가 무슨 관계냐면 SK하이닉스의 일대 주주입니다. 지분이 20% 갖고 있는데 한 몇 년 전에 이제 SK그룹이 이제 지배구조를 개편하면서 중간 지주회사로 SK가 있고 SK가 전체 그룹의 지주회사이고 중간에 SK하이닉스 사실상 SK그룹의 최대 시총을 자랑하고 최대 캐시플로우는 이제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SK스퀘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 지주회사 SK스퀘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SK 지주회사로서 30%, 요즘 지주회사도 많이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SK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사
자사주가 무려 25%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된다면 SK 주주 입장에서 앉아서 25%의 주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 나머지가 SK스퀘어인데 SK스퀘어가 아까 말씀드린 SK하이닉스 지분은 20%, 원스토어, 뭐 이용하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11번가 일종의 이커머스 기업인데 그렇게 뭐 비중이 크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인크로스는 이제 SK그룹의 그 디지털 이제 광고 마케팅하는 대행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원스토어랑 11분가는 비상장사이고 인크로스랑 SK하이닉스가 상장사인데 SK하이닉스가 뭐 좀 전에 그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저께로 시총 200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스퀘어라는 중간 지주사 입장에서는 지분법 평가익을 받아야 되는데 SK하이닉스가 1분기 기준으로는 한 85% 정도의 지분법 평가익을 SK하이닉스가 담당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SK하이닉스가 30만 원과 돌파하면은 전체적으로 SK스퀘어에서 SK하이닉스의 비중이 거의 뭐 90% 육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SK스퀘어랑 SK하이닉스는 주가는 동조화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SK스퀘어의 비중이 거의 90%가 SK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올라가면은 SK스퀘어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SK스퀘어랑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동조화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제 밑에 그래프는 뭐냐면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왜 같이 나타나느냐? 결국 엔비디아가 매출이 잘 올라가면 SK하이닉스도 매출도 같이 올라가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올라가면 SK하이닉스 같이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SK스퀘어, SK하이닉스, 엔비디아 3사가 주가가 동조화되어 있는데 특이한 점은 사실 엔비디아가 지금 올해 수익률입니다. YTD를 보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엔비디아가 YTD가 제일 처집니다. 무려 8% 미만이고 SK하이닉스가 2등이고 SK스퀘어가 중간 지주사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어제 종가 기준으로 130%. 오늘도 뭐 SK스퀘어가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7% 넘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SK스퀘어가 중간 지수세인데도 불구하고 놀랍게 YTD로는 이제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SK스퀘어가 SK하이닉스 비중을 상당히 보유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잘 나갈 때 SK스퀘어 주가가 동행하는 또 그렇죠. 오늘 각각 51주 신고가를 경신한 흐름도 여기 있구나라는 부분입니다. 엔비디아도 또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왜 지분을 축소한 건지 지금까지 분위기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의혹이 이제 생긴단 말이죠.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일단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있는데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있으면 근데 한국은행이 직접 주식 투자를 하지 않죠. 근데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직접 주식 투자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북해 유전,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영국과 노르웨이에서 그쪽에 있는 바다에서 엄청난 석유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르웨이 정부가 이렇게 뽑아낸 석유를 갖고 우리가 다른데 투자를 하죠. 하지만 자국의 어떤 인프라 건설하는 데도 투자하지만 더 중요하게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생긴 재원을 갖고 주식 투자를 하자, 부동산 투자를 하자. 이게 노르웨이 중앙은행의 일종의 자산운용사로 변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로 벌어들인 돈이 너무 크다 보니까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불리는 자산운용 규모가 무려 200조 원입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우리나라 상장에서 몇 군데 투자를 했는데 재룡 산업도 투자를 했고 SK스퀘어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 이제 20일 날 공시를 나왔는데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SK스퀘어에 대해 지분을 축소했다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사실은 대주주가 지분을 축소했으니까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200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굴리고 있는데 석유가 뭐 멈추는 것도 아니고 왜 지분을 축소했지? 그럼 일단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걸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은 사실 그런 내막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시끌시끌한 그런 이슈까지 다 뒤져서 이제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예. 입장에서 그랬을 때 최근 이제 미국 정부가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부품 반입을 좀 중단하라고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영향을 미쳤을려나라는 그 부스럼 이런 것까지 맞습니다. 다시 끄집어낸다면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노르웨이 중앙은행 공시는 이제 20일에 나왔고 그 주말을 넘어가면서 미국 트럼프 정부가 사실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뭐 최첨단 반도체 그 반입은 지난 바이든 정부부터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어떤 기사가 나왔냐 확정은 안 됐지만 블룸버그 보도였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에 있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기업에 예전과는 다르게 보다 더 첨단 부품을 갖다가 장비를 갖다 반입을 금지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사실은 들어가 있는 중국에 있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기업은 사실은 첨단 부품이 없으면 사실 수율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이게 큰 낭패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걸 염두에 두고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지분을 축소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사실은 관계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SK 스퀘어 이제 지분을 갖다 축소하고 지분을 늘렸던 지분 추이가 이거 다 공시가 돼 있습니다. 공시가 돼 있는데 너무 이제 매도가 많다 보니까 이걸 사람이 일일이 다 옮겨둔 건 사실 좀 되게 번잡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AI 기업이 한 번에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노르웨이 중앙은행 SK 스퀘어 지분 추이를 보면은 정확하게 SK 스퀘어가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최근에 많이 오른 시점에 이제 집중적으로 매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SK 스퀘어가 지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생긴 어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그래서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이번에 지분을 축소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정부가 또다시 이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굴기를 억제하려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중국에 있는 공장을 갖다 반도체 장비를 반입을 금지하려고 한다. 첨단 반도체 장비를 금지하려고 한다. 이것이 사실 맞다 할지라도 지금 화면에 나오시다시피 SK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중국의 공장은 이제 시안에 낸드 플래시가 있고, 제가 말씀 수저우에 D램이 있고, 근데 다렌에 낸드 플래시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 지금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압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HBM이죠. 네. HBM은 SK하이닉스가 지금 세계 최강인데 중국의 단 하나의 HBM도 양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설령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실현돼 할지라도 SK하이닉스의 HBM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실현될지라도 SK하이닉스의 매출과 더 중요한 주가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HBM을 단 하나도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이걸 염두에 두고 SK 지분을 스퀘어를 매도했을 것은 없다, 매도할 리는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상 이 중국 리스크도 아닌 거고 예, 뭐 그런 이유들. 자, 그렇다면은 대표님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그러니까 아침에 목표 주가 한 34만 원짜리도 나왔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예. 뭐 저는 사실 누차 제 방송 1년 동안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은 작년부터 올해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이 45조, 증권사가 최대 많이 봤던 건 40조였거든요. 근데 저는 45조를 봤습니다. 45조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SK하이닉스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뭐 기억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작년 추석이 끝난 연휴에 모건 스탠리가 SK하이닉스를 갖다가 2단계를 갖다가 이제 그 목표 주가를 낮추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SK하이닉스 주가가 이제 폭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실 모건 스탠리의 어떤 그 뷰는 무엇이냐면 SK하이닉스의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이제 납품을 한다. 어디 엔비디아 고가 칩입니다. 저가 칩에는 이미 납품하고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고가 칩에 HBM 납품한다는 전제에 그런 SK하이닉스의 주가를 갖다가 폭락시켰는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SK하이닉스가 그 선도 기업으로서 엔비디아에 그 납품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당분간 어렵겠다. 그 작년 추석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6월 25일 지나고 있죠. 납품을 못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저는 올해도 납품을 못할 거라 보고 사실은 이제 뭐 내년에도 어려울 거라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45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이제 다른 외국의 증권사 매커리를 보면은 저보다 더 긍정적으로 그 주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영업이익을 갖다가 더 긍정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주가가 20만 원대를 돌파하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폭격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멈췄다가 화해 무드로 가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SK하이닉스는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쭉쭉 뻗어나간다는 것이 제 전망이고 매커리 증권의 전망이기도 합니다. 네, 매커리 주장이 이제 놀랍다라는 그런 예, 예. 의견도 있었는데 어쨌든 SK하이닉스 이상무인 예, 걸로 그렇죠. 예. 추가적인 주가 상승, 30만 전자 닉스까지 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판단에 대한 근거 잘 살피시면 도움이 예.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조호진 타큐뉴스 대표와 SK 스퀘어 그리고 SK 하이닉스 분석 함께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nd in my opinion, Tesla has the best path to scalability and profitability with this. And here we go, we're pulling in right now. 실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비전, 결국 카메라 센서를 이용해서 영상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로보택시를 무인으로 운영하거든요. 상당히 커브를 틀 때 보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때 잠시 멈췄다가 가는 모습,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정적인 인상을 받았고요. 다만 이게 날씨가 맑고 좋은 케이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어두울 때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작동할지가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재 완전 무인으로 운영한다기보다는 운전자는 없습니다만 원격 조정할 수 있는 운전자가 상시 연결되게 하는 걸 보면 아직 레벨 4의 완전 무인하고는 다소 좀 거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가능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이머전시 발생 시에 대비해 가지고 운전자가 탑승해서 차량을 끌고 갈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둔 거거든요. 실제 뭐 몇 년 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보택시가 운행을 하다가 특정 시간대에 자정에 뭐 수십 대의 차량이 교차로에 모여 있을 때는 실제 회사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리셋을 하고 포맷을 한 다음에 차를 일일이 끌고 갔거든요. 이런 케이스에 대비해서 페달과 운전, 핸들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들을 충분히 업그레이드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 현재 상황에서 페달이나 브레이크, 핸들 이런 것들이 없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에서 지금 현재 시범 운영을 하고 올 연말에 출시를 하고자 하는 어떤 차종 같은 경우도 핸들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관람차처럼 서로 마주보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실제 영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든 상황을 파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좀 걱정이 돼요. 뭐 비가 많이 오거나 안개가 끼거나 야간에는 실제 가시거리 확보가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면에서는 웨이모가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모두 축적돼서 많이 극복이 된 몇 년 후를 내다본다라고 하면 테슬라는 저가형이거든요. 레이다나 라이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싸게 미니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시스템을 그대로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기존의 테슬라 구매 고객들이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이 확보됐다는 시점에 기존에 판매된 모든 테슬라한테 자, 이 시스템 적용하면 갑자기 수십만, 수백만 대가 동시에 로보택시 기능을 펼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구글 웨이모 같은 경우는 레이다나 라이다를 통해 가지고 차량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현재 또 1,500대 이상이 운행을 하고 있고, 뭐 거기에 따른 서비스 카운트만 하면 이게 뭐 1억 건이 넘는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데이터가 축적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가장 안전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다, 라이다 같은 어떤 고가의 장비들이 탑재되다 보니까 이게 보급화를 통해 가지고 모든 차량에 적용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죽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시스템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시스템에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핸들, 브레이크, 페달 이런 사람이 조작하는 어떤 기구가 전혀 없이 집의 소파에 가족끼리 마주 앉은 그런 모양새를 띈다는 것이 좀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자동차 업계에서 얘기하는 건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거든요. 보통 우리나라가 지금 수소전기차가 아주 치도곤을 치르고 있는데 보통 10,000대, 20,000대 판매할 때 차량 생산 가격이 1억이다라고 하면 5만 대 생산 규모로 넘어가면 이게 30%가 절감돼요. 7천만 원에 만들 수 있습니다. 10만 대가 넘어가면 그 7천만 원에서 또 30%가 떨어져요. 4,900에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라이다, 레이다 당연히 고가지만 이게 대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안정성이 확보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차를 선호한다라고 하면 규모의 경제로 수십만 대씩 판매한다면 그 품질, 제품 몇 개 더 들어간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차들이 전 세계 15억 대의 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연간 8,500에서 9천만 대가 새로 출시되면서 17년 정도 지나야 모든 차가 새로운 차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 구글의 웨이모가 완벽한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차라고 하면 그 차로 모든 사람들이 차량을 교체하는 타이밍까지는
완벽한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지 않겠죠. 근데 테슬라는 이미 보급해놓은 차량들까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하드웨어를 달지 않고도 그 기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차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점은 분명히 극복이 되고 점차 사라질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좀 고상하게 말씀드리면 인류 보편적 가치관의 통일이 과연 될 것이냐 이 얘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디아 보면은 소를 우상 숭배하잖아요. 소를 숭배하는데 자 프로그래머가 차가 가다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다. 한쪽에 소가 있고 한쪽에 사람이 있어요. 어느 쪽에 충돌해서 피해를 줄일까요? 라는 문제를 냈을 때 당연히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나 가축하고 충돌해라, 사람을 보호해라 이렇게 프로그램을 짤 수밖에 없죠. 인디아에 판매하는 차종에서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짤까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딜레마에 속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횡단보도에 아이들이 20명이 건너고 있는데 차가 고장났습니다. 왼쪽은 절벽이고요. 그럴 때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실제 운전자 한 명만 희생시켜야 된다라는 게 설문조사가 97%였어요. 당연히 절벽으로 떨어져서 운전자만 희생시키고 아이들 20명을 살려라. 그런데 질문들을 쭉 하다가 마지막에 그 차 너희 가족한테 사줄 거야. 네 아들한테 사줄 거야. 어떻게 할래란 답변에서는 44에서 47%만 절벽으로 떨어지다 요 답변을 했고 나머지는 운전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된다는데 동그라미 쳤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차가 가장 합리적으로 소수의 인원을 희생시키도록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각종 튜닝이나 해킹을 통해 가지고도 운전자를 최선으로 보호하면서 이렇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위험성까지 모든 인류들이 보편적 가치관의 통일이 이루어질지 이게 오히려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앞서 있는 기업 10군데를 꼽으면 한국은 한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협업 통해 가지고요. 근데 미국이 한 6개 회사가 들어가 있고 중국이 4개 회사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을 중국과 미국이 4대 6으로 양분하고 한국은 간신히 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제작사의 기술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보통 경쟁력을 보면 자원, 시장 규모, 기술력, 규제 4가지로 평가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자원은 좀 부족하죠. 시장 규모도 작죠. 중국이 한 27분의 1밖에 안 되다 보니까 중국은 내수 시장만 공략을 해도 충분히 기업이 먹고 살고 기술력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제법 많이 쫓아갔어요. 마지막에 규제인데 우리나라 서울시에서 심야에 로봇택시 운영하거든요. 근데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규정상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에는 운전자가 없는 차량 운행 금지라는 법안이 아직도 있고요. 이걸 계속 전문가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했더니 뭐 특별한 케이스라고 조금 달아놨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관한 기술을 실증 사업을 통해 가지고 국내에서 검증할 수 있는 규제 여건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무조건 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자, 마켓나우 2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일단은 오늘 시장은 외국인이 현 선물을 좀 많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아직 하락 전환은 하진 않았는데 그동안 좀 많이 올라왔던 것들에 대한 차익 실현을 외국인이 하다 보니까 지수가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도 일본 시장 비교를 해보면 일본은 지금 하락 중인데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는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심리가 그대로 좀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인이 바통 터치를 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일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한 주 정도 남았습니다. 관세 협상. 그렇죠. 그리고 그거 끝나면 이제 실적 시즌 또 시작이 됩니다. 우리 코스피 3천, 4천, 5천 갈 때까지 그 문턱 잘 넘길 바랍니다. 네. 예. 자, 6월 시장은 어쨌든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주식 투자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면 7월이 찾아오고 말씀해 주신 네. 대로 실적 시즌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은 달라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저희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가지고 계신 기업들의 실적을 잘 확인을 하시면서 이 추세가 계속될 것인지 좋은 실적을 받으면서 한번 탄력을 더 받을 건지 네. 이런 것들을 한번 판별해보는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말까지요. 네, 앞으로 마켓나우 2부에서 실적 전망 정확하게 분석해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후장까지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시청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